미술사에 의미 있는 나폴레옹의 흔적 중에 하나가 동방원정입니다. 나폴레옹은 1798년에 영국군의 통로를 차단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3만 대군과 수백 명의 학자와 화가를 데리고 갔다고 해요. 지금 장 제롬이라는 화가는 1798년 9월 19일 날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기자 언덕을 산책하고 피라미드를 본 나폴레옹은 지금 그림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뒤에 보시듯이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죠. 바로 수행했던 부하들과 함께 갔던 많은 학자와 화가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야망을 무엇인지 확인했던 나폴레옹은 곧 이집트를 떠나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죠. 나폴레옹은 떠났지만 남은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해서 소위 이집트학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면서 동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을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파리의 야경입니다. 뒤에 보이는 것은 에펠탑이고 앞에 있는 것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입니다. 룩소르에 있던 오벨리스크가 1836년에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옮겨온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은 사조와는 상관없이 이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이란 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후에 제국주의 시기에는 동양을 서양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오리엔탈리즘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814년 신고전주의 화가 앵그르는 그랑 오달리스크라는 제목으로 터키 여인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 오리엔탈리즘의 첫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인이 쓰고 있는 터번, 푸른 커튼, 그리고 발끝에 있는 물담배, 손에 달려있는 공작새 털로 만든 부채 등등 모두 낯선 것들입니다. 이런 낯선 나라의 종교, 문화, 풍습 같은 것들은 서구의 이상이 포착할 수 없는 매우 신비롭고 매혹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감성적이고 신비로운 것에 대한 관심은 낭만주의의 주요한 특징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감성의 강력한 표출, 이성에 대한 상상력의 우위, 합리성에 대한 비합리성의 우위가 낭만주의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신고전주의 예술가가 이성적인 지식인에 가깝다면 낭만주의 예술가는 영감에 사로잡힌 예술적 천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초상화는 녹턴으로 유명한 음악가 쇼팽이에요. 들라크루아는 쇼팽과 친분이 있었는데요. 쇼팽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보기 드문 교양인이며 진정한 예술가라고 치켜세웠어요. 지금 그림 속의 쇼팽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죠. 또 내면의 소리를 듣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초상화는 낭만주의적 예술 천재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그림은 1838년에 그려졌는데요. 그 해에 쇼팽은 여르 소설가 조르주 상드와 함께 지중해의 마요르크 섬에 함께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쇼팽은 오래전부터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요. 요양차 그곳에 갔었던 것이죠. 그곳을 들라크루아도 방문했고 그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에 아주 격정적인 붓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쇼팽이 아주 영감에 사로잡혀 있는 순식간에 무언가 아주 천재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듯한 빠른 내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붓질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이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에 그려진 조르주 상드의 초상화도 따로 있습니다. 아마도 연인이었던 두 사람을 함께 그리려다가 다음에 두 사람이 헤어지자 완성을 포기하고 캔버스를 둘로 나눈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그림이 어떤 구도로 그려졌었는지가 매우 궁금한 그런 그림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쇼팽은 원래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1830년에 파리로 오게 되죠. 그가 파리로 왔던 거는 연주 여행을 하러 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만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폴란드라는 나라 잘 아시죠? 굉장히 큰 나라지만 단 한 번도 독립된 나라로 제대로 살지 못한 슬픈 나라입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스웨덴의 침범을 받다가 나중에는 러시아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갈 때 폴란드의 젊은이들이 많이 나폴레옹과 함께 러시아를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 원정에 실패했고 그 이후로 더욱 억압적인 통치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1830년에 바르샤바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실패했고요. 쇼팽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쇼팽 역시 고국의 독립을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1830년 유럽의 역사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에서도 1830년 7월에 혁명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1815년에 나폴레옹이 완전히 물러간 뒤에 왕정이 복구가 되었지만 왕정은 다시 부패와 무능력으로 얼룩졌죠. 결국 시민들은 프랑스 혁명의 깃발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변화를 사랑하는 낭만주의자답게 화가 들라크로아는 프랑스 미술사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한순간을 그려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리면서 들라크로아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요즘 아주 현대적인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혁명의 이런 제목을 붙일 예정입니다. 제가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지는 못했더라도 조국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에 기분마저 상쾌해집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을 사랑하는 만큼 멀리서 껴안아 봅니다. 이런 자부심 속에서 탄생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림 속의 핵심 인물은 바로 자유의 여신인데요. 이 자유의 여신은 마리안느라는 젊은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둥근 인장은 1792년부터 혁명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인장입니다. 혁명을 상징하는 자유와 이성의 알레고리로 마리안의 모습이 이제 담겨 있죠. 마리안느는 해방된 노예를 상징하는 프리기안 모자, 꽃갈 모자를 쓴 젊은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들라크로아의 그림 속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자, 자유의 여신은 지금 가슴을 드러낸 상태로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슴을 드러낸 것은 마리안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안은 프랑스 3세끼를 들고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는 한 사람이 엎어져 있는데요. 자, 그 사람의 의상도 깃발과 똑같이 파랑, 하양, 빨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색깔로 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이로써 들라크로아는 혁명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경애를 기꺼이 표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의 여신 뒤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의상을 한번 주목해서 보실까요? 앞 사람은 실크햇을 쓰고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상켈로트라고 불렸어요. 긴 바지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큘로트, 우리가 요즘 큐롯이라고 해서 입는 바지들이에요. 짧은 바지들입니다. 큘로트는 누가 입는 거냐면 바로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귀족들은 큘로트에 스타킹을 신는 차림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시민들 제3계급은 그냥 긴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상켈로트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옆에는 자켓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데스카미사도스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소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의 주도 세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흥미로운 건 이들은 결코 사람 영웅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폴레옹이라든가 마라라든가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로써 들라크로아는 프랑스 혁명의 한 장면을
그 가치와 이념의 측면에서 완전히 압축해서 한 장면으로 그려냈습니다.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그렸지만 사실 이 작품 때문에 들러크루아는 7년간 전시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젊은 작가에게 이것은 매우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뻔했습니다. 그림 속의 주인공이 영웅이 아닌 평범한 당대인들이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 넘어져 있지만 어떤 영웅적인 면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화면의 구성이 매우 혼란스러웠죠. 이런 것들은 고전을 모범으로 화면을 구성하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웠던 것입니다. 젊은 낭만주의 화가가 그리고 싶었던 현대적인 주제 그리고 새로운 표현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후에 프랑스 예술과 문화에 큰 영감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특히 이 작품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유의 여신 옆에 춤추는 듯한 제스처를 한 어린 소년이 보이는데요. 이 소년은 소설 속에는 가브로슈라는 인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상한 요정과 같은 건달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집도 없고 빵도 없고 불도 없고 사랑도 없었지만 자유로웠기 때문에 유쾌했다 이렇게 써요. 이게 바로 19세기의 프랑스입니다. 집도 없고 빵도 없고 불도 없고 사랑도 없었지만 자유가 있었죠. 이 자유의 정신이 19세기 중반 이후 파리를 세계문화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이 시기를 역사학자 홉스범은 이중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대변되는 정치혁명과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가속화된 산업혁명이 동시에 발생한 시대라는 말이죠. 이 시기의 미술은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리얼리즘, 인상주의 등으로 역동적으로 변해갑니다. 오늘은 19세기 초반 등장했던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미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고전주의는 서구 문화의 뿌리인 그리스 로마 문화를 미학적 근거로 하는 보편지향적인 문화였죠.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영웅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에 대한 반발로 각국에서는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 나라의 사정과 또 예술가 개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독창적인 예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예술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도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성에 대한 감성의 우위, 합리성에 대한 비합리성의 우위, 그리고 무한하고 신비한 것에 대한 관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혁명은 계속되었고 1848년 혁명 이후에는 농민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여파로 미술에서는 사실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1871년 파리 코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프랑스 혁명은 일단락이 됩니다. 이제 인간은 시민이 됩니다. 19세기 말 등장한 인상주의는 새롭게 문화의 주역으로 등장한 시민이 만들어낸 근대 문화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